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해 덕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죠. 서점에서 집계한 지난 연말 베스트셀러만 봐도 새해 부자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재테크를 다룬 책들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2023년 토끼의 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부자 되기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성선화 어서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대표님도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저도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어썸 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구독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터 구독하면 부자 되는 방법 1년 내내 알려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2022년은 우리 대표님 뭐 특히나 재테크의 여왕, 투자의 여왕으로 불렸던 한 해가 됐을 텐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은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한 해였다. 전체적으로 지수도 다 빠지고 부동산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어쩌면은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였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고 한다면 언제쯤 시장이 좋아질까요? 이거는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요? 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도 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더 떨어집니까? 언제쯤 좋아집니까?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사실 2023년 상반기까지도 작년에 어떤 안 좋았던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그럼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올해 들어 바뀌었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상반기까지는 그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저는 하반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상저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네. 기준금리가 가장 먼저인가요?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먼저인가요? 뭐가 조건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이거가 가장 비슷한 건데요. 예. 사실 작년에 그렇게까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화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각 시기별로 중요한 지표들이 다 다른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10년 이상 경제기자 생활을 하고 네. 재테크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로 제가 걱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초과 공급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작년 한 해 있었던 거는 초고 인플레였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예. 그게 작년 12월부터 꺾이는 게 사실은 확연히 드러났고 정점은 작년 9월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고물가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는 분명한데요. 네. 이게 얼마만큼 강도로 올 것인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섭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 침체를 그렇게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반기 중에 오게 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경기 침체가 소프트 엔딩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착륙으로 갈 것이냐가 오늘 이번 상반기 중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저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금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데 네. 떨지 않아도 된다. 그 안에서 해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을 좀 보면요. 네.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였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나는 그냥 이 주식 애플리케이션 지우고 안 본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라면서 더 공부를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려는 첫 번째 단계, 경제 지표를 읽는 눈을 길러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경제 지표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뭐 GDP 성장률도 있을 수 있고 기준금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용 지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2022년도까지 저희가 볼 때 중요한 지표는 이제 물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금리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그 관점이 조금 변화가 돼서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가 얼마만큼 강도로 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기준금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용 지표, 미국에서 발생하는 고용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 여력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용 지표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거 두 나라 거 챙기면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경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실업률은 2%대거든요. 근데 예. 미국은 3%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많이 봐야 되느냐? 이제 수출 지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언제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반도체 수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용 지표, 국내 수출 지표 등등을 참고하면서 경기 침체의 방향성을 그리고 깊이를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하락이 예상되는 장 속에서도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게 가능은 합니까?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수익을 냈습니다. 진짜요? 네. 비결이 뭡니까? 국내를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벌었었지만. 부러워요, 그래도. 네, 작년에는 사실 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저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자 방법이 조금 저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도 이제 주식으로 짠 투자하라. 짠 투자. 그리고 네네 하루에 10,000원 벌자.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홀딩했을 때 장투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그 시장 상황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시장에서 딱 봤을 때 단기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법한 그런 게 때의 곳에 그런 상품이나 뭐 지수나 뭐 종목도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짧게 제가 기본으로 보는 건 한 일주일 단위로 보거든요. 예.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빨리 수익을 내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굉장히 짧게 투자를 해서 적어도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서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가 주식에서 말하면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사실 선호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제 그 계좌에 보면요. 네. 마이너스 80%가 찍혀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선생님, 제가 그 코인 투자는 보통 이런 좀 하락률이 커서 두려워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했는데 네. 주식에서도 이런 수익률을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근데 제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네.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 손절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마이너스 80%가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얼마만큼 내가 투자를 했느냐의 액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80%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솔직히 투자금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를 더 넣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물타기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 마이너스 80%를 뭐 몇천 단위로 가지고 있다. 적어도 몇백 단위로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를 물타기를 해서 나오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내게 뭐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전 투자에서 봤을 때 그 마이너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만큼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 손실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참 목소리가 떨려요, 저 갑자기. 네. 그래서 본인의 예수금으로 판단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혀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변에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더 기회비용처럼 느껴지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요즘 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주목해야 할 뭐 종목은 구체적으로 그렇고요. 뭐 섹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하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섹터나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올해는 그들이 이제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 올해는 안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작년에 잘 못했던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올해는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언택트 수혜주라고 해서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빅테크주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주식들이 정말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작년은 잊어버려라. 작년의 인플레이션 시대는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선행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의 섹터 중에서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를 보는 게 올해의 어떤 투자를 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좌가 파랗게 멍들어 있는 분들, 저 같은 네. 분들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조언이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그 임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부동산 네. 사려고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탐방을 하고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발품을 엄청 파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요한가요, 그렇게? 네, 사실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2011년부터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습득하는 정보들이 가장 핵심이고 그걸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손품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정확한 시장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도 매주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임장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와의 거리, 역과의 거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볼 것 같은데 네. 뭐 그 외의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획득을 하는 겁니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일단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지역 주변의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떨어진 금매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84제곱미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평형. 그렇죠. 국평이죠. 예. 근데 국평에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가 얼마다. 지금 현재 국평이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뜬 거를 보니까 8억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갈 때 이 질문부터 먼저 하는 거죠. 혹시 전용 84제곱미터 8억 이하로 더 많이 떨어진 물건이 있나요? 네, 이거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네. 이제 공인중개사분께서 있다, 없다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지 않은 금매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아직까지는 뭔가 가격이 지지되고 있구나. 금매가 나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금매 여부 그리고 금매가
실거래가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 예. 입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싸게 사는 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지만 내가 비싸게 사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뭐 좋은 입지들에 가서 얼마만큼 금매를 잡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또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현재 현장에 다녀보면 제가 최근에도 뭐 압구정동에 갔다고 했지만 그 고가 지역들 이 지역들에서 금매가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침체기가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 무릎 수준까지는 왔다? 무릎은 아니고요. 또 발목이랄까 할까요? 발목까지 왔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임장 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돌게 되는데 네.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특별히 대표님은 고르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최대한 많이 돌아보나요? 일단 가장 적어도 한 지역에서 저는 5군데 이상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질문을 해라.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초보이신 분들이랑 같이 가보니까 네. A 부동산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질문을 바꿔서 한다. 네, 근데 이제 또 B 부동산에 가서 또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쪽에서 들은 답변과 B에서 들은 답변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같은 질문을 해서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임장이란 걸 그럼 시간을 정말 뭐 많이 잡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5시간이면 정말 충분하고요. 5시간? 네. 그리고 저는 추천 한 2-3시간 정도? 정말요? 네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주말에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는 너무 남 얘기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내 지금 당장에 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부터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올해 뭐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른바 이제 그 투자 단계 바로 직전의 절약 테크. 그러니까 짠돌이 짠순이 시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는 분명히 그냥 가계부를 써야 되고요. 사실 이제 오늘이 이제 1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작심 3일이 되더라도 올해부터 가계부를 한번 열심히 써보시면 새는 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가계부도 요즘에 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나와 있던데 그런 거 이용해도 됩니까? 아니면 꼭 수기로 좀 쓰면서 봐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접 쓰면서 내가 정말 이때 왜 썼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요즘에 앱이라든지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데이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항목별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집계를 하고 전체 지출 중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들도 다 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목표 대비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초과로 해서 썼는지 안 그러면 부족해서 썼는지까지 계산을 해주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진화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굉장히 시스템으로 잘 돼 있는 그런 엑셀 파일이라든지 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출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짠돌이 테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해 주신 대로 가계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선화 어서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